넷플릭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트리밍 서비스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DVD를 빌려주는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2007년 단 하나의 결정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평범하게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폴로 13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영화를 제때 반납하지 못해서 $40의 연체료를 내야 했죠. $40짜리 벌금 고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영화 한 편 늦게 반납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지? 더 편리하고 공평한 대여 방식은 없을까? 그리고 이 단순한 불평은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 헤이스팅스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DVD와 인터넷을 떠올렸습니다. DVD는 작고 가벼워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편하겠네? 그리고 그해 헤이스팅스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마크 랜돌프와 진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DVD를 주문하면 집으로 보내주고 다 본 후 우편으로 반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를 설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연체료 없이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넷플릭스는 월정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은 영화를 다 보고 반납만 하면 미리 정해둔 영화 목록에서 다음 DVD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었고 끊김없는 영화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1999년 당시 미국 비디오 대여 시장은 블록버스터 같은 대형 체인점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미국 내 약 6,500개 매장을 운영하며 비디오 대여 시장 점유율을 25%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블록버스터에 간다는 것이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체료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비디오 반납을 조금만 늦춰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블록버스터가 연체료 개념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연체료는 블록버스터 수익의 16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었고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넷플릭스는 아예 연체료를 없애버렸고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주문하고 반납은 우편으로 할 수 있었으니 훨씬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 자체를 바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쉽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블록버스터는 삼성전자 같은 존재였고 넷플릭스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에 불과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특이하지만 오래 못 갈 회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블록버스터 역시 넷플릭스를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 중심 전략을 고수했고 고객들은 늘 매장에 와서 직접 영화를 골라야 했습니다.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를 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넷플릭스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은 점점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블록버스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 넷플릭스는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07년 넷플릭스는 또 한 번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DVD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바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약 1000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공했고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영화를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가 DVD 대여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2년 뒤인 2007년 워치나우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고객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케이블이나 TV나 극장 관람 같은 여가 지출은 줄고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이때 헤이스팅스는 이 위기를 다르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할수록 집에서 저렴하게 즐길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할 거야. 그는 확신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이 상황을 불황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스트리밍 콘텐츠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사용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 또 추가 비용 없이 월정액만 내면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매장에 계속 의존하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점점 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빠르게 성장했고
블록버스터는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10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넷플릭스는 멈추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미국 시장에만 머물러선 진짜 강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넷플릭스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빠르게 서비스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미국의 지역은 인터넷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넷플릭스는 각 나라에 맞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전략을 빠르게 펼친 덕분에 넷플릭스는 단순 미국 회사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작품 하나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첫째, 독점 공개. 하우스 오브 카드는 방송사나 다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독점 공개는 좋은 콘텐츠는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넷플릭스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둘째, 전편 공개. 기존 TV 드라마처럼 한 주에 한 편씩 공개하지 않고 시리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원하는 속도로 연달아 몰아볼 수 있었고 몰아보기 문화가 생겼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제작. 넷플릭스는 고객들의 시청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장르, 어떤 배우, 어떤 이야기 스타일이 인기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즉,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 덕분에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빌려오는 회사에서 직접 시장을 주도하는 제작사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콘텐츠가 오렌지 is the new black,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단순히 영화를 틀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콘텐츠 종류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영화, 드라마는 기본이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심지어 모바일 게임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넷플릭스 안에서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됐죠. 요금제 선택지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몇 달러를 내고 광고 없이 보는 방식뿐이었지만 지금은 광고가 포함된 더 저렴한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고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을 발견하고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넷플릭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이 교훈은 다양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업종 특성에 맞게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격에 민감한 업종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죠. 실제로 불경기에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소와 시몬스가 그렇습니다. 다이소는 가격에 민감한 업종으로 가성비에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은 고객들의 심리를 공략한 것이죠. 제품의 품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어차피 잠깐 쓸 거니까 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지갑을 열면서도 만족감을 느끼며 다이소를 계속 찾게 됐습니다. 반대로 시몬스는 프리미엄 전략을 택했습니다. 침대는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몬스는 싸게 샀다가 망하면 곤란하다는 고객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돈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제품을 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를 아예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중해진 만큼 더 안전한 선택, 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시몬스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믿을 수 있는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불경기에도 성공한 브랜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든 신뢰든 둘 중 하나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다이소는 저렴하지만 만족스럽다. 시몬스는 비싸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게 확실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넷플릭스가 고객을 먼저 이해하고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업종 특성에 맞게 가격이든 신뢰든 한 방향을 확실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